어른들의 이야기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에게 감기 걸린다. 옷 좀 입어라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네라는 말이 돌아오거나 배우자에게 약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 왜 자꾸 그래? 알아서 해라며 짜증을 낸 적 말입니다. 분명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내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했으면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애들은 뭐라고만 하면 잔소리래 말 한마디 했다가 며칠씩 분위기 이상해져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차라리 입을 다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 먹어라, 옷 입어라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고마워요, 챙겨줘서라는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하면 또 잔소리야가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분명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특별히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이 유난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말의 구조를 조금 다르게 쓸 뿐입니다. 말하는 순서, 말을 꺼내는 타이밍, 표현하는 방식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해오신 여러분이기에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하는 방식만 조금 달리하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잔소리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의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하시던 말 중에서 이 부분만 조금 달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70대 김 여사님이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하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쌀쌀한데 겉옷 챙겨 입고 나가거라. 손자는 할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라며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소린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 며칠 뒤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님이 말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 아침마다 정신없지? 그런데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더라. 겉옷 하나 챙겨가면 어떨까? 손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디건 하나 챙겨갈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말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둘 다 옷을 챙겨 입으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말에는 중요한 것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 정신없지? 이 한마디가 손자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간섭처럼 들립니다. 김 여사님의 첫 번째 말 겉옷 챙겨 입고 나가거라는 손자의 상황에 대한 인정 없이 바로 지시가 들어갔습니다. 손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날 여전히 애 취급하네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달랐습니다. 요즘 바빠서 정신없지? 라는 인정이 먼저 들어가니 손자는 할머니가 내 상황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뒤에 나오는 조언도 잔소리가 아닌 배려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말의 순서 문제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한 문장 넣어보는 겁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일이 많이 바쁘지. 그것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이런 말들이 바로 인정입니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건네는 말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처가 된다.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이 말로 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조언도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바로 꺼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엇 때문에 바쁠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걱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인데 배우자가 매일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야지.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TV 보면 몸 망가져. 배우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선생님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뒤 박 선생님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똑같이 배우자가 늦게까지 TV를 볼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잠이 잘 와? 나는 요즘 잠이 얕아서 걱정인데. 배우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요즘 잠이 별로야. 자도 깬 것 같고. 박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일찍 자보는 게 어때? 나도 오늘 일찍 자보려고. 배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껐습니다. 그래, 그러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자야지 몸 망가져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이 잘 와. 일찍 자보는 게 어때?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부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복사 좀 하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명령조로 말했을 때는 60%의 사람들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복사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형태로 말했을 때는 94%의 사람들이 허락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기꺼이 행동합니다. 박 선생님의 첫 번째 말, 이제 그만 자야지는 배우자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요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 일찍 자보는 게 어때? 는 배우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배우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항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질문 형태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다. 질문은 강요보다 부드럽지만 훨씬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길 바랄 때 명령보다는 질문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해야 돼 대신 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마 대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만 바꿔도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훨씬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68세 최 여사님에게는 대학생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는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을 새우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건강을 챙기라고 제때 밥을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책상 앞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 좀 먹어. 건강 망가지면 나중에 후회해. 손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할머니,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린데. 다음 날, 최 여사님은 다른 타이밍을 선택했습니다. 손녀가 공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구나. 힘들지?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 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데.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한 그릇 먹고 하면 어떨까? 손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마침 배고팠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말의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둘 다 제대로 된 밥을 먹으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타이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손녀가 집중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손녀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뇌는 이미 최대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방해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방해가 되는 순간 잔소리가 됩니다. 최 여사님의 첫 번째 말은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손녀는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순간 뇌는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 밥 먹어라라는 말이 들어오니 방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손녀가 쉬는 시간, 즉 뇌가 여유 있을 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도 배려로 들렸습니다. 타이밍은 말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바쁠 때, 화가 나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여유 있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쉬고 있을 때는 같은 말도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내용뿐 아니라 말할 시간도 안다.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전해진 말은 작은 말이라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말할 때일까?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들을 여유가 있을까? 만약 상대방이 바쁘거나 집중하고 있다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여유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말을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72세 정 선생님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정 선생님은 며느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설거지며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그만하고 쉬어. 내일 해도 되는 거 오늘 다 할 필요 없어. 몸 망가지면 안 돼.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것만 마저 하고 쉴게요라며 계속 일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린데 왜 안 들을까? 며칠 뒤 정 선생님은 다르게 말해봤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 선생님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늦게까지 설거지, 빨래 다 해놓고 자야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다음날 더 힘들더라고. 그때 좀 천천히 할 걸. 지금도 가끔 후회해.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정 선생님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도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어떨까 싶어서.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조심할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말은 충고였습니다. 그만하고 쉬어 몸 망가지면 안 돼.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경험담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경험담은 가르침이 아닌 나눔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회적 증거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저항감이 생기지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참고하게 됩니다. 경험담은 강요가 아닌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님의 첫 번째 말은 며느리 입장에서 위에서 가르치는 말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달랐습니다. 정 선생님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결과가 이랬어.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걸 배우셨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조언이 아닌 공감으로 들렸습니다. 경험담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나도 실수했어. 이런 고백은 상대방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안심 속에서 상대방은 비로소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험담은 이런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것뿐이야. 이 태도가 말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직접적인 충고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봐 대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지마 대신 나는 이렇게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만 바꿔도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67세 이 여사님에게는 40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이 바빠서인지 건강검진을 몇 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건강검진 좀 받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때마다 아들이 알았어, 엄마. 시간 나면 갈게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님이 또 말했습니다. 야, 건강검진 언제 받을 거야? 매년 미루기만 하면 어떡해. 나이도 이제 많은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빨리 날짜 잡아. 그날 저녁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했어. 다음 날 아침에도 오늘은 병원 전화해봐. 아들은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알았다니까요. 매일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이 여사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린데 왜 저렇게 나올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말하는 건 아닐까? 그 다음부터 이 여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딱 한 번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건강검진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걱정되긴 해. 시간 날 때 한번 받아봐 줄래?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이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들아.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건강검진 얘기 안 하시길래 정말 걱정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여사님은 말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말을 딱 한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느낄 때 반대로 그것을 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강요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일을 더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여사님이 매일 건강검진 얘기를 할 때 아들은 점점 더 하기 싫어졌습니다. 엄마가 자꾸 말하니까 꼭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아. 하지만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들을 더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이 말을 멈췄을 때 아들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가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건강검진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럼 나라도 알아서 해야겠다. 말이 줄어드니 오히려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아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신뢰가 담긴 침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받는다고 느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흐려진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말이 된다. 같은 말을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전했다면 그 말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말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해줄 것입니다. 69세 강 선생님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현관이 어질러지면 집안이 지저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 선생님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구나. 맨날 그러니까 현관이 엉망이지. 도대체 언제쯤 정리 좀 하고 들어올 거니? 손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급해서 그런 거예요. 강 선생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가끔이야? 매일 그러잖아. 그날 이후로 손자는 강 선생님과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속상했습니다. 신발 정리하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며칠 뒤 강 선생님은 친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 항상 맨날 같은 말은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전부 부정당한다고 느껴. 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손자가 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강 선생님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손자야, 오늘 신발이 좀 어질러져 있네. 할아버지가 정리하기 전에 내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손자는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라며 바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강 선생님은 항상 맨날 같은 일반화 표현을 빼고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손자의 반응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를 30년 넘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부부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항상 절대 맨날 같은 일반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은 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변화를 전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강 선생님의 첫 번째 말 너는 항상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구나는 손자의 모든 행동을 부정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손자는 나도 가끔은 정리했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하나도 못 보시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 오늘 신발이 좀 어질러져 있네는 오늘의 상황만 지적했습니다. 손자의 전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손자도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화 표현은 상대방에게 넌 절망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은 변화할 동기를 잃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니까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정확해야 한다. 과장하면 진실을 잃는다. 일반화는 과장입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을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확함이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할 때 항상 맨날 절대 같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번에 아까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너는 항상 그래 대신 오늘은 이랬네. 너는 맨날 늦어 대신 오늘 좀 늦었네. 이렇게만 바꿔도 상대방은 훨씬 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더 기꺼이 고치려 할 것입니다. 71세 조 여사님에게는 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큰 손녀는 공부를 잘했고 작은 손자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작은 손자가 걱정이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손자가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누나처럼 공부를 안 하니? 누나는 내 나이 때 반에서 1등 했는데. 누나 좀 본받아라. 손자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성적표를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누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한테 다른 아이랑 비교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조 여사님은 그제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습니다. 며칠 뒤 손자가 축구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조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손자 대단한데? 할머니가 몰랐네. 너 축구 이렇게 잘하는 줄. 열심히 했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축구 진짜 좋아해요. 조 여사님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조 여사님은 비교를 멈췄습니다. 큰 손녀와 작은 손자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손자 자체를 봤습니다. 그 아이만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오랜 연구 끝에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이들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그 아이는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이보다 못해, 나는 저 아이만큼 안 돼,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배우려는 동기도 사라집니다. 조 여사님의 첫 번째 말, 너는 왜 누나처럼 공부를 안 하니? 는 손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손자는 나는 누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 조 여사님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축구 실력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나를 봐주시는구나. 내가 잘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가족 간의 비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동생은 착한데, 너는 왜,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닌 겁으로 들립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해.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늘이 준 재능이 다르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빛깔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빛깔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더 잘하기를 바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런 말 대신 그 사람 자체를 봐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네, 내가 여기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비교가 아닌 인정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더 성장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66세 한 선생님에게는 30대 딸이 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상사는 계속 일을 더 주고 동료들은 협조를 안 해주고. 한 선생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상사한테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말해야지. 동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봐. 그리고 일이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도 좀 하고, 잠도 제때 자야 돼. 딸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도움되라고 해결책을 알려줬는데 왜 저럴까? 그날 밤 한 선생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딸이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였나? 며칠 뒤 딸이 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회의에서 상사한테 혼났어. 내가 준비한 게 마음에 안 든대. 이번에는 한 선생님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해. 한 선생님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힘들지? 딸은 한참 동안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들어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 선생님은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줬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딸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대부분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그래, 힘들겠구나라는 공감입니다. 한 선생님의 첫 번째 반응 상사한테 말해야지, 우선순위를 정해 같은 말들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 감정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가 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이 없나 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 속상했겠다 힘들지는 달랐습니다. 한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감정을 알아줬습니다. 딸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해결책부터 던지는 말은 상대방에게 너는 지금 문제가 있어. 그걸 고쳐야 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문제를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진정으로 듣는 자이다. 해결책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저 듣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조언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이런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십시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구나, 많이 놀랐겠네.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해결책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지 않는 방법과 반대로 잔소리처럼 들리게 만드는 말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말하기 질문 형태로 말하기 타이밍을 점검하기 경험담으로 말하기 한 번만 말하고 기다리기. 그리고 일반화 표현을 피하기 비교하지 않기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을 다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을 조금 다르게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보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너는 항상 그래보다 오늘은 이랬네가 더 정확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을 조금 다르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에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하시면 됩니다.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꾸고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끔 옛날 방식으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말은 칼처럼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약처럼 치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대화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